근대적 공공박물관으로의 과도기. 다섯 번째 소주제, 비르투오소와 커피하우스입니다. 비르투오소라는 용어는 원래 이탈리아어로 음악 연주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골동품상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1634년에 헨리 피쳔이 사용하였는데 이 용어를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추어나 데일린체의 수집품 대부분은 원칙이 없었고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비르투오소라는 용어에는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버린 찰톤은 비르투오소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중상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상인들은 부와 여가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젠틀맨이 되기 위해 컬렉션을 시작했습니다. 런던은 서유럽과 남반구, 서반구의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해상무역의 중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비르투오소들이 물건을 검사, 분류해서 입수하는 데에 절호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나 서적이 간행되었습니다. 영국 비르투오소의 수집 대상은 미술, 골동품, 과학 세 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술과 골동품 중심이었던 것이 점차 과학으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1640년부터 1680년까지가 과학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18세기 말에는 비르투오소는 세력을 잃게 됩니다. 비르투오소의 연구 동기는 실용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학문을 위한 것도 아닌 스노비즘, 즉 속물 건성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비르투오소와 왕립협회의 정신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자에 의한 연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비르투오소는 연구를 중단해버렸다고 합니다. 자연사의 물건에 대해서도 비르투오소들의 흥미는 전형적인 사례의 표본이 아니라 특이한 형태이거나 진기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베이컨주의자와 비르투오소와는 극과 극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자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왕립협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 왕립협회 회원이면서 컬렉션을 기부한 윌킨스는 양다리를 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비르투오소의 거점은 커피하우스였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상인 외에 시민이 매일 비즈니스와 생활, 교류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정보기관이나 왕립거래소 주변의 커피하우스는 안팎의 정보를 수집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커피하우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1652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릴리 화이트의 런던 커피하우스라는 책이 1963년에 발간됐는데 여기에는 1652년부터 1963년에 발간되었는데 1652년부터 1892년까지의 런던 커피하우스 2034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이나 보험 비즈니스에는 정보 수집이 불가결했습니다. 신문기사도 당시에는 빈약했고 가장 중요한 뉴스원은 개인 간의 정보 교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커피하우스가 정보 수집과 상담 장소가 되었습니다. 커피하우스에 가는 것은 술집보다 저렴하고 알코올 장애가 없다는 점이
상인 외에 시민이 매일 비즈니스, 생활, 교류에 있어서 좋은 장소였습니다. 1660년의 왕정 회복 이래 커피하우스는 증가했고 1666년 런던 대화재의 피해를 극복하고 나서는 점차 증가했습니다. 신문기자들은 커피하우스를 출입했고 커피하우스에는 신문이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커피하우스 안팎의 각종 신문, 뉴스레터, 옥션 등의 전단지 종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개인 대상의 신문 판매 역할도 했고 선박 대여 외에 신문 광고를 커피하우스에서 낼 수도 있었습니다. 민간의 페니 우편을 커피하우스에 의존하고 있었고 정부의 페니 우편도 커피하우스를 우편 접수 장소 혹은 수취 장소로서 이용했습니다. 우정청은 왕립거래소 근처에 있었는데 이 근처는 커피하우스가 매우 많았습니다. 동인도 회사나 헤드슨만 회사는 커피하우스를 이용했습니다. 런던시 동업조합도 시의 법정을 커피하우스에서 열었습니다. 조나단 커피하우스에는 주식 거래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에드워드 로이드 커피하우스에는 화물과 보험 관계자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오늘날의 로이드 보험회사 이름은 이 에드워드 로이드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로이드는 우정청과 특약을 맺어 선박의 출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휘그당과 토리당 등 당시 정치 당파나 직업 등에 따라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 커피하우스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이나 퀘이크 교도의 집회에도 커피하우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마을이나 시단위, 만물상의 대도 시판 같은 존재였고 일종의 공공회관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과학자, 지성인, 문학자들도 여기저기 커피하우스에 모여들었습니다. 18세기에는 커피하우스에서 교육 목적의 강연회, 실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일종의 진열장, 박물관이었고 쇼를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커피하우스에서는 과학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왕립협회로서는 커피하우스가 잠재적인 라이벌이었습니다. 슬론도 자주 커피하우스에 들렀다고 합니다. 제임스 설트가 1695년 무렵에 시작한 살테르 커피하우스가 로렌스가에 있었습니다. 살테르는 이발사였고 원래 슬론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슬론의 비호를 받았습니다. 살테르의 가게는 처음에는 커피하우스와 이발소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커피하우스에서는 특제 펀치 판매점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후에 슬론 저택 근처로 이전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론은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물건을 살테르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1709년에서 10년 무렵에는 살테르의 가게는 커피하우스라고 하기보다 박물관처럼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르투오소 등 유한계급의 문화는 특히 런던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시장이 형성되었고 게다가 컬렉션을 볼거리로 하는 진품 가게가 번창했습니다. 머레이의 책 박물관에는 휴버트 외에 진품 가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초에는 아마추어 수집가를 위한 가이드북이 등장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중매업을 하고 있던 니켈이 1727년에 작성한 박물관학 무제오 그래피아가 그러한 사례입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등은 비르투오소를 별 가치도 없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거나 지식을 사회적인 명예로서 중시한다고 비판했지만 진짜 과학과 비르투오소의 취미와는 맞닿아 있었습니다. 왕립회폐 진열실의 컬렉션은 진품 가게에 휴버트로부터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왕립회폐는 참가자나 자금 제공자로서 현실적으로 비르투오소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과학 및 과학자에게 있어서 비르투오소는 중요한 고객이었습니다. 많이 팔린 과학 도서, 예를 들어 비퐁의 박물지 구입자는 초보자들이었고, 비르투오소가 현미경, 망원경, 기압계, 온도계 등 과학기구를 수집한 덕분에 런던의 과학기구 제조업은 질적, 양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왕립회폐 회원들의 직업, 관심 등을 살펴보면 과학에 대한 아마추어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양한 과학기술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깊은 학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정도 교양과 부와 시간만 있으면 초보자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젠틀맨이 가져야 할 박물, 수장실, 도서실을 니켈의 박물관 학에서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르투오소 없이 과학은 런던에서 번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과학사가인 헌터는 말합니다. 왕립회폐는 나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이 되기를 지향했는데 그 존립은 이렇게 아마추어의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베이컨과 비르투오소는 극과 극인 것처럼 보여도 양자 간의 이해관계는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왕립회폐와 커피하우스는 공통된 지지자가 있었고 그러한 만큼 경쟁 상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런던 페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